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두 달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얘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직후에 당 안팎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대로 6월 말에 열라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역시 한 사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연결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전대를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8월 8일이라는 거는 야당이 8월 달 전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절대로 그렇게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쪽에 한 명이 저기 빨간 통이 있어요. 전당대회가 좀 미뤄지는 이 수순을 두고 한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위해서 밀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으로서는 그렇게 특정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상황은 그렇게 만들고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 자꾸 들춰내서 보신 것처럼요. 전당대회가 늦춰진다고 하니까 한동훈 챙기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자는 말도 또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겠죠. 어제는 한동훈의 총선 전략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톤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크게 내세운 것이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586 총산이다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2조 심판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여당이란 말씀이에요. 네. 심판은 야당 몫이고요. 심판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당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라는 것이 좀 부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황우여 위원장,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외연 확장 시도에 대해서도 어제와 오늘 어감이 살짝 다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보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좀 뭔가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을 한다든지 그것이 과연 우리 보수층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산되기 일어나는 것이죠. 외연 확장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보수 가치를 공고히 하고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중도 그리고 오히려 진보 쪽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우리 논리가 맞다라는 걸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우리 쪽이 섭섭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영입했어요. 선거 때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어당팔이라고 불리는 황우여 위원장의 처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메시지가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진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저는 황우여 지금 위원장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쪽 저쪽을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선 이 전당대회가 왜 6월 말 7월 초 아니면 7월 말 8초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지금 일단 전당대회를 당초에는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열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재 아마 당권을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7월 말로 넘어가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어떤 등판 문제 이게 대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우여 위원장이 묘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총선 때의 어떤 노선을 비판하면서 또 전당대회는 늦추겠다라는 게 보면 그럼 이게 뭐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늦추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보이는데
또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판하는 걸로 비춰지고 또 윤재욱 지금 사실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네. 아직 이게 비대위가 제가 알기로 아마 공식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게 권한이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당선자 대회 때는 분명하게 6월 말 7월 초로 한다라고 아마 그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는 결국은 겉으로는 시기 문제겠지만 핵심적인 관건은 한인전 위원장에게 어떤 나올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황 위원장이요. 전대 일정 연기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긋곤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9에 출연했던 황 위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점 위원장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나은가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 대표가요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당은 선거를 이겨야죠. 여러 가지로 신중히 고려하시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네. 출마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당으로서는 그렇죠. 모든 후보나 나오려는 분들 네. 또 나오겠다고 검토하시는 분들을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잘 예우를 해야죠. 황 위원장 어제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려고 할 때는 미리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얘기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황우여 위원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국힘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보수 중에 저만큼 스마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껴야 되는 그러한 자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번에 당대표 때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명될 때도 아껴야 된다. 지금 비대위원장 할 때가 아니다. 그랬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6일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많지만 어쨌든 실패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실패했는데 당대표도 실패하면 그러면 진짜로 보수의 자산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큰 이해관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각오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난번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당대표로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해도 그건 역시 지난번과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명확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모습 살펴봤고요. 지금 굵직한 현안마다 자신의 생각을 한마디씩 보태고 있는 분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이 전당대회 연기 이슈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면서요. 오늘 오전에만 글을 2개나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런 비대위원장 이렇게 좀 다소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면서요. 당대표 행세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까 참 가관이다. 그렇게 한가로운가? 라면서 다음 그래픽이요. 비대위원장이 당헌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전당대회 관리만 신속히 해야 한다.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대어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는 전당대회까지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룰 개정하지 말고 네. 전당대회 6월 7월에 빨리 치러라. 아까 당헌 당규 얘기가 네. 룰 개정하지 말라는 거 예, 같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실제로 본인은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뭐 5대5 내지는 어쨌든 당원 100%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은 TK 표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게임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께서 일부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룰 개정하면서 그 시간이 40일 걸린다 그런 이야기로 8월 달에 가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2년 동안 큰 이벤트가 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는 팬덤에 뭐 입사해 있다면 실질적인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공격으로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밖에서 보시기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의 이번 발언 역시 전당대회 룰 개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당대회 예정처럼 빨리 치러라. 이게 한동훈 견제론을 해석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포석인지는 명확하진 않긴 하지만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손대지 말라. 그냥 전대를 관리만 해라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과거에 이 지금 현재 그 당원 당규 전대 룰을 바꾼 거는 과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100% 당심으로 하기로 그때 전대 룰을 변경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도 당원 당규를 손봐서 전대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한 전례가 있었고요. 지금 총선 민심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당심으로만 선거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민심도 포함되는 5대5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그러한 전대룰 변경도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을 굉장히 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요.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는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이나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상단 자막도 있습니다만 이 지금 논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출마 판 깔리자 친윤들이 급제동, 윤심 반영됐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윤재욱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이죠. 저분은 이제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히 물밑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왜 저렇게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렇게 정면으로 이야기할까? 그럼 그만큼 물밑에서 조율이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네. 또 저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어떤 본인의 뜻
이거를 이제 밝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지금 6월 말 7월 초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칫 지금 7월 말 8월 초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이 등판 가능성이 점쳐지다 보니까 홍준표, 윤재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 있다. 자,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나서서는 안 된다. 그게 이철규 지금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나도 내가 원내대표를 책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원내대표를 출마를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이철규, 윤재옥 지금 이런 분들, 홍준표 이런 분들은 누구와 가깝죠?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용산의 뜻이 지금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대립각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즉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들의 입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직 뭐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한 달이 늘어진다 그러면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서입니다. 백서. 지금 조정훈 의원이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조정훈 의원도 본인이 지금 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칫 이 백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의 책임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마치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아마 한 위원장이 다시 등판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물밑에서의 어떤 미묘한 이 분위기는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측근 의원한테 이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있죠. 신평 변호사인데요. 어제 한 유튜브에서도 재차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뭐 거짓말 한 적이 없고 내가 그 들은 내용은 그 누구에게 그 한 위원장이 그 전화를 걸어서 그 긴밀하게 은밀하게 좀 부탁을 했다. 거기에다가 그 전당대회 날짜를 그 9월로 잡아달라. 막 그런까지 그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또 누구나 저한테 그 말을 해준 분이 정치인 중에서 그 가장 그 어떤 뭐 도덕성이나 그런 데서 흠을 잡을 수 없는 그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이라고는 저는 그 백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평 변호사는 총선 참패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 아주 크다라면서 각을 세워왔던 분이죠.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면 안 된다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정면 대립하듯이 지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든 그 한동훈 장관을 발굴해가지고 출세의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거는 윤 대통령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그 윤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그러면은 적어도 보수 세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는 배척을 받을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척을 지면 TK에서 배척될 거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제2의 유승민이 될 거다라는 뭐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는 대통령과 척을 지면 배척될 수 있죠. 그게 일반 논지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한 50-60%를 유지하면서 뭐 총선이라든지 어떤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플러스 요인이 됐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광주든 뭐 TK, 국민의힘의 TK든 간에 실제로 현재의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윤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서 척지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척을 설령 지더라도 지금 같아서는 오히려 그 대안이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PK는 역으로 봐서 마지막 결집을 했지만 TK는 상당히 무기력한 총선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컨대 한편으로 보면 윤 대통령하고 척을 쥐고 나가는 게 보수에 더 이로울지 안 이로울지 TK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신평 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결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SNS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지방선거 책임질 당대표를 뽑는 선거다, 이번 전대는. 그러면서 대선 출마자는 2025년 9월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자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선거에 올인할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분이 누군지 잘 살펴봐라 라고 올렸습니다. 이거는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한 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론적으로야 원론적으로야 홍준표 시장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당대표가 되면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잘 그 준비해가지고 2026년 지방선거에는 이번 총선거와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상황이 지방선거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당장 올해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내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거 생각하기에도 벅찬데 언제 2026년까지 생각하나,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20% 이제 간신히 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20%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것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제대로 뭉치지도 않는 그런 여당이 될 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내후년을 생각할 게 아니고 당장 지금 그 초토화되어 있는 여당을 누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대 야당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저는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쫄쫄 굶고 있는데 지금 뭐 내일 모레 뭘 먹을 것인가, 그거 생각할 그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리고 언제 치를 건지, 이런 이슈들이 모두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했고 또 당직자들 20명 정도와 또 만났죠. 이렇게 물밑 교류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주에는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에 공을 들였던 이상민 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 이번 주에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이라도 연락해서 시간 된다고 하면 만나려고 하는데 상대가 시간이 된다고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시간 다 될걸요? 그 내가 봐도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좀 얘기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아부할 사람도 아니고 뭐 부담 지울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돌려서 뭐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에센스만 딱 받아들이면 도움될 텐데. 이번 주쯤에 차 한잔 하시겠네요? 예. 식사는 안 하고요. 저도 바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총선 끝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책을 쓰면서 본인의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전 위원장의 그런 행보들, 최근에 뭐 칼국수집에서도 모습 드러냈고요, 이상민 전 의원 만난다고 하고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듯이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알기로 아마 이런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아마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제 어떤 이 회담 관련된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터진 게 이제 이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지금 뭐 전화 녹취록 공개 또 파문이 있었죠.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지금 당내가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뭐 홍준표 지금 시장은 뭐 연일 지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지금 상당히 지금 외면하고 또 침체되는 상황이고, 힘을 잃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전국 자체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지지층 내에서 도대체 우리는 뭐 할 것인가, 뭘 해야 되나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을 거예요. 자,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면 깃발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계획대로 하면 그거 8월 달 돼야지만이
누가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6, 7, 8월을 그럼 어떻게 3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겠습니까? 네. 돛담배가 지금 길을 잃어갖고 지금 이리로 가나 절로 가나 하는데 도대체 3개월 동안 표류하면 이게 거의 남아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당에서 어떤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네. 지금 내일 모레 먹을 거 지금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이 계속적인 내일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 하겠습니다만은 예.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평가와 발언이 나올지 뭐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아마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내일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마 또 한 전 위원장이 행보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상당히 저는 변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도 나왔던 것 같고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과연 내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제안하는 서명운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업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과 팬카페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팬카페에서는 이런 서명운동은 한 위원장의 공식 팬카페인 위두훈이 측과는 무관하다라면서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한 위원장에게만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현상 변호사님, 이 얘기는 누군가가 자꾸 한동훈 위원장에게 나가라고 막 밀어붙이고 그 제안하고 이럴 권한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이 결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신입니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총선 참패 이후 한 달가량 지났죠. 한 달가량 지난 동안 어떠한 분위기인지 아마 여론의 추이를 유심히 살펴봤을 겁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오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향하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결과적으로 아마도 본인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을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요구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 당직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거나 낙선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거나 이런 비대위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보의 보폭을 넓히면서 당대표 출마를 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핵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이루는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으로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기조 전환과 사과와 반성 그다음에 혁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대 출마에 대한 그런 명분이 좀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서명운동 같은 거를 팬클럽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 당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이 서명운동의 주체가 팬클럽일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이 탄탄하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하면 전당대회가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숨통이 부족한 거 저를 통해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 지지하러 연설하러 왔을 때 봤더니 그 정말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입이 쫙 벌어질 지경이에요. 야, 이게 무슨 락스타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임영웅도 아닌데 글쎄 이제 제일 큰 관심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렇죠. 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면 더 익사이팅해지겠죠. 굉장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겠죠. 이제 정말 좀 역동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최근에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던 이 가수 김은국 씨도요. 이
한동훈의 팬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팬클럽이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 화환인가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당직자들이랑 또 저녁도 함께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분들을 절대 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제 조금 알았잖아요. 정치의 어떤 쓴맛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잘 재충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정옥재 변호사님.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뭐 영수회담 과정에서도 패싱됐다 이렇게 여당의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그 임무가 전당대회를 또 흥행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은 이런 흥행에는 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팬덤이 있다라고 한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지난 총선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와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총선에서 표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의석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던 거지.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호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그와 같은 팬덤이 총선에서 대패했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식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나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뭐가 중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의석수는 108석으로 확 쪼그라들고 참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율이 떠받치고 있어야 그래야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불을 지필 수 있는 그와 같은 연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뭐 누구 뭐 안철수 뭐 누구 홍준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뭐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거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요청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한동훈 팬덤, 한동훈의 그 전당대회 출마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견과 대척점에 또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이끌었던 이철규 의원인데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직 선거에 나온 것을 누가 나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나가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할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제가 해서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관위원으로서 공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거는 저기 본인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가 이철규 의원만 따로 지금 떼어놔서 한 번 더 짚어드린 이유는 조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인 마지막에 뭐 한동훈은 알아서 생각해야 될 거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원내대표 경선 안 나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저항을 받았고요. 또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의원님들이 초기에는 이철규 의원의 어떤 출마에 있어서 나오고자 했던 김대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그걸 전제로 드롭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분 세 분이 새롭게 들어오셨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까지 후보 등록을 고심한 끝에 등록 안 하는 것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결과적으로 나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번에 안 나왔다. 나도 헌신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뜻은 에둘러서 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할 거였으면 비대위원장을 관두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지고 물러난 분이거든요. 다시 나온다. 그럼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죠.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분의 재등장은 그분 나름대로 정치와 권력에 대한 준비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아니 전당대회가 한두 달 늦춰졌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대표 경선에 나올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과 본인의 어떤 공동 책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철규 의원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사무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김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총선에 대한 인재영입을 그때부터 다 했습니다, 본인이. 자,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나 뭐 이런 대통령실의 어떤 뜻을 뭐 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본인이 어떤 마지막에는 또 이 공천 관련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 갈등이 있었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기 위해서 꽤 많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접촉해왔던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마치 이제 책임이 있어 스스로가 그만두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앞뒤가 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 이 워낙 이번에 이철규 의원에 대한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불출마하는 거지. 사실은 본인이 처음부터 불출마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 거하고는 좀 저는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정치에서 책임이라는 거는 어떤 분은 뭐 이번에 책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제명하고 뭐 끝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의 책임이라는 거는 정책 책임을 지더라도 어쨌건 그것이 다시금 정치에 또 와서 책임을 지는다는 모습은 다음 선거에 어떤 대비하는 이것도 하나의 또 책임을 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동훈 위원장은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떤 이거를 꾸린다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흥행 카드가 있는 건가라는 문제를 아마 본인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 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흥행의 가능성이 있는가? 뭐 있다면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뭐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자꾸 지지층에서는 이제 한 전 위원장을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뭐 아마 이제 지지층이나 여기서 요구가 얼마나 이제 폭발적으로 많아질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는 결정할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한동훈과 브로맨스까지 이뤘던 분이 있죠. 조정훈 의원이 지금 총선백서 TF 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한 전 위원장의 그런 팬덤에게 어떤 경고성 문자 폭탄을 받는다는 등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얘기입니다.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결국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짐작하고요. 뭐 당대표 선거도 누구 나오면 안 된다. 누구 나와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비전은 이거고 난 이렇게 우리 당을 이기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선의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최근 며칠 동안 조정훈 의원 관련 보도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팬덤, 한동훈 지지자들이 조정훈 당신도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금시초문인데 뭐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재선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조정훈 의원이 원래부터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까운 상태에 있다가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뭐 아무리 이렇게 본인이 뭐 개인적 의도도 없었고 그다음에 개인적 의도가 들어갈 방법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총선 패배자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냐? 그 리스트를 갖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직접
그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이 찾아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예민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조정훈 의원의 그런 태도는 과연 저것이 어떠한 뭐 그런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새로운 것들을 어쨌든 그 반성의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책임을 다 모르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훈 의원이 좀 그 미흡하고 실수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당대회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내일 새로 뽑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선이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출마를 한 이철규 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의원이 갑자기 같은 친윤계인 배현진 의원과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의원의 라디오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저한테 왜 자꾸 그러죠? 저보고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예. 그 의원들 중에 몇 명은 네. 그 반대하기 전에 의원님 찾아가서 의원님 네. 이번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찾아온 게 전화로. 전화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아니는 건가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분들이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 의원이 전화로는 나한테 의원님이 원내대표 하셔야지요 라고 했다가 밖에 나가가는 불출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배현진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를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나도.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또 뭐 통화 녹취를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들어보시면 배현진 의원은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지금 친윤계가 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두 사람의 어떤 발언의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동료 의원과 저렇게 통화를 녹음할 수 있고 녹음한 거를 저렇게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면에서 참 정치가 정말 바닥을 이거 찍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국민의힘이 이제 뭐 1층에 간 줄 알았더니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동료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어떻게 저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내용이 보면 배현진 의원은 자기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통화 녹음한 공개한 적은 있지만 정말 저는요 정치에서 이런 모습은 정말 저는 이 혐오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당 의원들도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뭔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대표를 뽑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저렇게 방송에 서로 간에 어떤 책임을 떠넘기고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참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두 사람은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뭐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와서는 완전히 이제 이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서로 저렇게 갈라지는 모습들 이걸 보면서 야 총선 참패에 대한 이 패배가 오히려 저것보다는 저런 모습이 더 당을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녹음하시고 저렇게 공개하시는 거 저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윤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이런
녹취 의원들끼리의 통화를 녹취해서 올린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덕목이죠. 최소한의 당을 같이 한다는 뜻은 사실 동지고 같은 뜻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서로 믿지 못해서 녹취를 해야 되고 또 이야기가 다를 때 아예 언론에다가 이렇게 오픈해 간다라면 실제로 저런 모습을 보는 일반인들이나 당원들은 어떻게 저분들이 한 목소리다 또 한 방향으로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또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이철규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차례 말하자면 자기가 표현했던 주변 동료를 초토화시키는 이철규 의원의 앞뒤 다른 모습을 많이 봤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렇게 녹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라고 쌓인 게 좀 보면 많았던 그동안에 모양이에요. 쌓인 게 많았다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컨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아닌 다른 의원들을 대하는 모습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상당히 이게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지금 이 녹취 파일을 올린 배현진 의원을 좀 비판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배 의원 얘기도 조금 뭐 그쪽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철규 의원이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녹음을 하지는 않았을까? 물론 무조건적으로 통화를 다 녹음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현진 의원도 그런 사람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는 이철규 의원한테도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자꾸 말이 바뀌면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쉬운 게 통화 녹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화 녹음을 쭉 해왔었던 건데 그런데 또 마치 내가 뭐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 통화 녹음을 그냥 오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정도 되면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같은 당에서 같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는 그러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통화 녹음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긴 하죠. 보통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녹음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말 바꾸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도 이철규 의원이 지금처럼 다른 말을 할까 싶어서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녹음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말을 바꿔서 본인이 곤욕스러운 일을 겪는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태여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차라리 녹음을 했다는 사실을 이철규 의원에게 알리고 본인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일종의 정정을 요청했으면 네. 차라리 부드럽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다 보니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거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어때요? 공개를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비방의 목적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를 실추시킬 그런 의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 그대로를 공개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대상에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이런 난타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쯤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고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안부 인사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픽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러 휴가를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부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해요. 영수회담 때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은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혁식 변호사님. 그러니까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상적인 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총선 전과 지금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너무 완전히 급전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 어색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한번 만나달라고 해도 그래도 못 본 척 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의 뭐 그 건강 같은 것들을 걱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조현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총선 이후에 벌써 2번째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건강에 대한 안부까지 물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 모습, 불통의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장 다음 차기 영수회담보다도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 간 협치가 더욱더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바로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상 변호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고요. 정혁재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색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그 병명이나 또 증상은 함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시죠. 건강 좀 어떤 상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오겠고요. 병명은 구체적으로 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가 내내 그럼 입원만 해 있는 아니 잠깐 입원할 거예요. 잠깐 입원하고, 제가 지금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핑계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피습 사건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심지어는 재판 일정을 피하려는 거냐, 그런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입니다만, 민주당은 이것들과는 모두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요, 피습 사건 이후에 검진을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이 발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판 연기나 이런 목적은 아니라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개원을 할 시기고, 또 오는 이제 28일인가요? 그때면 또 이제 새상병 특검법 제2요구를 들어오면 그것도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죠. 이재명 대표가 없는 이 민주당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원하겠다는 그만큼 빨리 어떤 건강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거나 이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아마 단식, 그다음에 이제 피습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네. 건강이 여러모로 좀 상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아마 치료를 할 것 같은데 좀 빨리 완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나온 보도가 있었지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다는 그 비선 의혹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강하게 부인했고, 오늘 이재명 대표도 공식 라인만 있었던 게 맞다라고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관위원장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셨다는 보도가 어저께 있었었는데.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정말 그야말로 보수 진영에서 난리였습니다. 총선 한 번 졌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저자세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핵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가만히 있어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비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셈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는 게 좋고 또 그야말로 두 분이 어렵사리 영수회담을 시작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 뭐 함성덕 교수나 임익백 교수 이런 분들의 개인 플레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오랜만에 이어진 어떤 한 라인 자체가 흐트러지고 서로 간에 뭐 누가 누구를 검도를 넘어섰냐 하는 이런 얘기로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굉장히 나쁜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일정 정도 초두에 뭔가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인 영수회담 자체는 대통령실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두 번의 어떤 굉장히 그 시리어스한 사전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참에 결과적으로 더 솔직히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비선이 있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설령 초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없다 정리를 해내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도 깔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위조 혐의를 받았는데 가석방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가석방이 결정돼서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도 보석으로 지금 석방됐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의 보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현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글쎄 뭐 그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석방 심사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장모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가석방 결정이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내는 것이고 아마 자격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징역 1년인가요? 아마 그렇게 선고를 받고 지금은 상당 기간을 이제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고 또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 조건에 허용돼서 하는 것 같고 김용 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제 1심에서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된 지 지금 160일 만에 이제 다시 석방이 됐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보석 신청을 해온 상태에서 해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뭐 지금 어떤 현재 정국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은 뭐 그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걸 했겠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네. 이런 기획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대통령 2주년 행사와 별개의 그냥 그 절차와 순리에 따른 결과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더 이상 뭐 그것을 갖고 음모론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수회담의 어떤 말하자면 우아한 온정주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서로 하나씩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많이 와전될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신 정혁진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저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김용 씨 관련해 가지고는 1심 재판 중에 일단 보석이 인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2023년 11월에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1심에서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 7천, 벌금 7천만 원 이렇게 선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법정 구속을 했는데 왜 법정 구속을 했느냐?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김용 씨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요. 위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심 재판부가. 그다음에 또 김용 측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보석하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사건 관계인과 만나지 말도록 그 보석 조건이 있었는데 예. 그 조건으로 보석이 됐었는데 재판하면서 봤더니 사건 관계인과 텔레그램 등으로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 게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보석을 갖다 취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석을 취소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또 항소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뭐 보증이 된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석을 취소한 사람을 다시 항소심 재판 중에 풀어준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재판을 사실 별 본 적이 없고요. 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은 뭐 조국 대표 포함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좀 이례적인 모습의 재판들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저는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좀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상 변호사님, 사실 지금 김용 씨 그리고 대통령의 장모의 가석방과 보석 이 소식이 같이 전해지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서로 딜을 한 거 아니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말들도 나와서요. 뒷말이 나왔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법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각각 독립된 판단을 한 거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용 전 원장이 이번에 가석방된 것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1심과 2심 과정에서 그 판단을 조금 달리할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고 그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구태여 지금 단계에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가석방은 저는 이건 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이번에 장모의 가석방 문제도 분명히 짚어볼 겁니다. 가석방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죠.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구태여 지금 최고 정치 권력자의 장모에 대해서 가석방을 진행하는 것이 온당한지 합당한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밝히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님의 평론이 아주 극과 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참모들한테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로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알려진 만큼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열리는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분 정도 먼저 대통령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의 계획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리핑룸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 동안 기자들의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취임 100일 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그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어서 관심이 상당한데 가장 민감한 현안들 여기에 좀 질문이 집중될 것 같은데 들리는 후문으로는 대통령이 아주 솔직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래서 좀 기대는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아까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통령 참모들에게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한 질문을 준비하라 했는데 질문 준비는 기자가 하는 거고요. 답변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 자체가 오해가 없을 까. 왜냐하면 질문은 뭐 대통령실에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대통령이 참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이 한다는 사실이 뭐 신문에 일면 톱을 장식하는 게 저는 뭐 참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냥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동안 왜 참 안 했는지에 대한 저는 아마 첫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기자들은 왜 그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왜 기자들과 만나지 않으셨나? 이 부분을 먼저 아마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왜냐 지난 뭐 1년 6개월 동안 워낙 오랜 세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선거 패배 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뭐 등등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시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이상 기자회견이 기사가 되는 저는 상황은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상화돼야 된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신문의 일면 톱이 될 수가 있나요?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기로 이 자체가 일면 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대통령도 확고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내일 정말 제일 먼저 모두에 왜 그동안 이 접촉이 안 했는지, 왜 국민들에게 직접 질문을 안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더 솔직하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오늘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는데 혹시 꼭 들어갔으면 해야 하는 현안들 뭐 어떤 거 있는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최혜병 특검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좀 지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태원 특별법처럼 뭐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봤더니 수사 대상이 1호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2호가 1호 관련 이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별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별검사를 선임하자 이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대상 1번 최혜병 사망 사건인데 이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2번 대통령실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관련된 수사 이거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그 검수완박해가지고 높은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평범한 사건들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은 손떼게 만든 게 그게 검수완박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이 순직 해병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지금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지 여기에 검사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진짜 생각은 조건부로 수용하는 건 맞겠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느냐? 네. 세금만 먹는 공수처 같은 것들은 빨리 없애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을 갖다가 하는 게 그게 논리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공수처만 생각하면 제 세금이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그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그 통과시키려는 조건을 단다면 그 조건은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지금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에 예상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혜병 특검법에 관련된 사안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실상의 해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은 하나마나한 그런 빈손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자, 그러면요 민주당도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그래요. 뭘 수사하고 나면 자기들 뜻대로 안 나오면 또 딴 거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앞으로 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공수처 검사하고 무슨 특별검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같은 검사예요. 네. 자, 근데 공수처 검사하면 다르고 특검하면 무조건 막 답이 막 튀어나오나요? 특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특검을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다음 특검을 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냐면 이미 답은 정해져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특검이 만약에 자기들 원하는 답을 안 내놓으면 만약에 대통령실 개입이 없고 수사에 어떤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럴 겁니까? 뭐 국정조사 하자?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하자?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저는 아마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 공수처가 결론을 낼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공처 결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만이 있다면 특검에서 만약 다른 결과 나온다고 똑같은 결과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렇게 요구한 분들, 특검 요구한 분들이 그런 어떤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특검 이야기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아마 새로 나오지 싶습니다. 내일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22대 국회 개원 전에 앞으로 4년 동안에 검찰의 힘을 확실히 빼놓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성향 유튜브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틀었고요. 이걸 들은 이재명 대표는 검사냐 깡패냐, 검사가 간이 부었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낸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는 진술을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그거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 아닙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어진 이 녹취, 장시호 씨의 녹취인데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장시호 씨가 아마 지인한테 뭐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녹취가 돼가지고 그게 보도가 된 걸 민주당이 다시 튼 건데 해당 검사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보시죠.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시호와 제3자 간의 개인적인 대화를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서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요. 장시호한테 페이퍼를 주면서 암기해서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 그리고 특검에 파견 중이던 내가 무슨 구형을 운운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본인의 실명을 걸고 입장을 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과연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만약 틀어지고 또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런 코멘트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당의 전체적인 어떤 신망이나 권위가 추락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유튜브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것도 당 대표가 지금 거론하면서 검사 탄핵, 깡패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이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던 시간과 동시에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6개월 안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보시죠.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뜻을 모으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당이 지금 벌써 22대 개원, 국회 개원하기도 전부터 검찰 개혁 이걸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수완박 거의 이제 그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놓고 경찰이 수사하는 걸 못 믿겠대요. 그래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찰도 수사를 안 하고 검찰도 수사 안 하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공수처도 수사를 갖다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수사를 합니까? 특검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갖다가 만들면 그 특검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검찰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특별검찰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검찰 예컨대 밥 먹으면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게 특식이라고 하면 그게 특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검찰의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는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억울한 일 당할 때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 검사들이 뭐 없는 진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해 위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해 위증은 중범죄니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는 중범죄니까 강력하게 법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영삼 변호사님. 지금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입법 지금 통과돼서 현장에서 시행 중인데 이게 후유증이 좀 있다고 현장에서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다시 지금 시즌2 입법이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좀 국민들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여당의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반론 주시겠습니까?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과중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수사가 지연되는 게 아닌가, 그 결과가 도출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의 그런 권리가 구제되지 않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시행착오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조건 시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사에 관련된 인력을 보강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권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는 사실상 기소청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그 수사과 기소의 분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크게 지장이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검찰 독재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정권에서 검찰 권력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지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짧게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공수처가 못 믿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기소를 검찰에서 해야 되니까 공수처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막에도 나왔듯이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것이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조국 대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검찰, 이른바 기소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만 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못 믿겠다. 그렇게 그 이유로 특검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이 말이 되겠습니까? 전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모순을 더 이상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들이, 거기 유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고검장 출신들도 많고 더 이상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짧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승전 또 검찰로 시작해서 검찰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신문에 보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우리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검찰권만 뺏어가면 된다. 왜냐? 그 당사자들이 지금 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저게 모두가 다 몰려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다 몰려가고 당대표 몰려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만 개혁되면 대한민국 잘 살아집니까? 국민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되고 자 취업난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까? 도대체 왜 뽑았습니까? 물론 뭐 국민들이 뽑아주셨으니까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분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안들이 검찰 기소청 분리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경제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 선택이 이거였나요? 검찰을 개혁하는 게 국민의 선택이 오로지 하나였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한 번쯤 자식들 고민하게 되죠. 한 업체가 조사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순위를 보면요. 2등, 2위는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한 가황 나훈아 씨였는데요. 그럼 가황을 제친 1위는 누굴까? 보시는 것처럼 임명웅 씨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무대에서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한 노래, 어머니가 생각나는 노래.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 아주 다양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콘서트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현금과 상품권 이런 용돈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 선물 세트 같은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저희 패널 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제가 이 골드바를 드리고요. 네, 김영준 의원님께는 이 바카스 박스를 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현금과 상품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두 분께서 이거는 이렇게 쫙 눌러서 보시면 돈이 나오고요. 그거는 쭉 여시면 돈이 나옵니다. 해보시죠. 네. 진짜 돈. 돈이 이렇게요. 지금 현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벤트를 더해서 드리는 게 지금 인기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받아보시니까요. 이게 실제 돈이라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돈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영준님 어떠세요? 야, 정말 뭐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녀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혁준 변호사님께도 어버이날이니까요. 한번 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어버이들이 진짜 굉장히 열심히 사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현금으로 선물을 드렸는데요. 드리고 오셨어요? 예, 용돈을 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아이디어 상품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상품들을 활용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금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이런 이벤트까지 함께해서 하시면 재미도 또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